최은서는 북쪽 하늘 아래에서 태어나 한 번도 자유를 꿈꿔본 적이 없었다. 자유라는 단어는 뉴스나 당 회의에서 적대 국가를 비난할 때만 들리는 단어였고 일상에서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이름은 명찰 속에만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병번으로 불렀다. 그녀는 조선인민군 소속 헌병중대 소속이었다. 26살. 그 나이에 이미 지쳐 있었고 체념과 두려움 사이에서 매일을 살아냈다. 여군으로서의 삶은 단지 군기가 엄한 정도가 아니었다. 강압, 수치, 강제적인 복종이 일상이었고 특히 여성으로서 겪는 위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을 뒤흔든 건 한겨울의 어느 밤, 상관의 호출이었다. 이미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에서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상처는 몸보다 마음에 더 깊게 남았다. 며칠 후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가 상관을 고발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흘렸다. 이후 감시와 견제가 심해졌고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선 정의는 없고 오직 복종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결심했다. 떠나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라도. 어느 새벽 군화끈을 질끈 묶고 헐렁한 겨울 코트를 입었다. 그것밖엔 준비할 수 없었다. 수개월 전 창고 근무 중 우연히 들은 정보, 중국 쪽으로 이어지는 밀항 루트를 떠올렸다. 그 길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숨죽인 채 국경 쪽 철조망을 넘었다. 차디찬 압록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안전하진 않았다. 얼음 밑으로 빠지면 끝이었다. 총성이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겨우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입에서는 숨이 얼어붙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기적처럼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철조망 너머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다. 숨을 몰아쉬며 얼어붙은 뺨에서 눈물이 얼어붙었다. 살았어. 적어도 지금은.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더 비참했다. 공식적인 신분이 없었기에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숨어 다녔다. 한 여관방 구석에서 낡은 매트 위에 쪼그리고 앉아 며칠을 굶기도 했다. 한 번은 먹다 남은 도시락을 몰래 주워 먹다 들켜 폭행당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침마다 느끼는 속 울렁임의 이상함을 느꼈다. 생리가 끊긴 지는 꽤 됐지만 그동안의 긴장 탓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나 구토가 반복되고 가슴이 민감해졌다. 겨우 구한 폐병원 초음파 기기 앞에서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내 쉽니다. 사태아입니다. 기계음 너머로 들린 말은 그녀의 숨을 멈추게 했다. 사태아. 쌍둥이도 아닌 넷.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속삭였다. 의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북쪽에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산모도 아이들도 위험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만히 바닥에 누워 복부를 감싸 안았다. 심장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밤 술 냄새,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 그 악몽의 밤이 지금도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 그 사람의 아이일 것이다. 그녀의 몸은 지금 4개의 생명을 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로 이어지는 경로에 몸을 실었다. 트럭 짐칸, 땀 냄새나는 배, 산길과 들판을 지나 또다시 국경을 넘고 넘었다. 때로는 누군가의 발에 밟히고 때로는 밤새 들깨의 울음에 잠 못 들며 눈을 떴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고 어느덧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위조 여권, 거짓 서류, 조작된 이름.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기도했다. 제발, 한 번만 살아남게 해주세요. 비행기가 착륙한 그 순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태극기가 걸린 공항 간판을 본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녀의 이름은 최은서. 이제 그녀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최은서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출입국 관리소로 곧장 이송되었다. 무표정한 얼굴의 공무원들은 그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서류와 대조했고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철저히 검사했다. 미조된 신분으로 들어온 이상 그녀가 단순한 탈북자인지 아니면 북측의 스파이인지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였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했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자신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도착했는지, 왜 탈출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임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헐렁한 외투 속에 숨겨진 복부는 조용히, 하지만 점점 더 뚜렷하게 부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으로 이송되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기초적인 생활교육, 법률 지식, 금융이해,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었고 모든 입소자는 최소 2달 이상 이곳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은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입소 후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현기증, 숨가쁨, 극심한 피로, 그리고 복부 통증까지. 간호사는 즉시 그녀를 의무실로 데려갔다. 의무실에서 기본적인 검진을 받던 중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은서 씨, 혹시 임신하신 건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의사는 말을 아꼈다가 곧 중대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단순한 임신이 아닙니다. 태아가 4명입니다. 그 순간 은서는 숨이 멎는 듯했다.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 사태아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중국의 허름한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하나원 측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긴급히 외부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녀의 건강 상태는 의료진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산모의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빈혈이 심하고 체중도 기준 이하입니다. 고위험 다태아 임신으로 판단되며 당장 안정적인 요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원에서는 그녀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장기 입원과 특별 관리는 하나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원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몇 날 며칠이 지난 끝에 한 지방마을의 사회통합지원센터로 연결되었다. 그곳은 충청북도 깊은 산골 마을 별표 산월리, 산월, 별표에 위치해 있었고 소규모지만 탈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이었다. 담당자는 중년의 여성 이미진이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복지활동을 해온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강단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흐린 봄날 새벽, 은서는 지원센터 차량에 실려 산월마을에 도착했다. 도로는 굽이굽이 이어졌고 가로수 사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차창 너머로 본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뒤숭숭했다. 차가 멈춘 곳은 노란색 지붕이 인상적인 2층 건물 앞이었다. 산월 사회통합지원센터라는 간판 아래 한 여성이 문을 열고 서 있었다. 최은서 씨, 멀리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저는 이곳 센터를 맡고 있는 이미진이라고 해요. 걱정 말고 편히 지내요. 그녀의 말은 낯설지만 따뜻했다. 은서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물 안은 소박했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진료실, 상담실, 숙소 겸용방들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주어졌다. 낡은 책상 하나, 침대와 이불, 그리고 창가 옆엔 작은 전기 히터가 있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리고 배가 자주 뭉치거나 어지러우면 꼭 이야기해줘요.
이미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은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을 들은 듯한 느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천천히 이불을 덮었다.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간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 작은 배 속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정말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와 환경.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 달랐다. 이곳에는 적어도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름을 불러주었고 안부를 물어주었고 쉬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산월 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의 첫날은 조용했다. 최은서는 눈을 뜨자마자 배부터 만졌다. 아직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어제보다 조금 더 묵직했다. 내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지만 몸은 점점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이미진 소장이 문을 두드렸다. 은서 씨, 괜찮아요? 몸 상태는 어때요? 네, 좀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마을 주민 몇 분을 센터로 모시려고 해요. 앞으로 은서 씨 돌보는 걸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얼굴만 익혀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걱정하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낯설었다. 북쪽에서는 모든 관계가 감시와 의무로 이어졌지 자발적인 신뢰로 시작된 적은 없었다. 오전 10시 센터 거실에 몇 명의 마을 주민이 모였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60대 후반의 남성, 백정수였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농사일로 단련된 손, 그러나 눈빛만큼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내가 여기 인근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은서 아가씨라고 했지요. 반가워. 자주 얼굴 보게 될 거요. 다음은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윤태연이 들어왔다. 30대 초반, 조용한 말투에 깔끔한 인상이었다. 의사 면허는 없지만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제가 맡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몸에 이상 있으면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마을 이장 서재경이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행정 업무와 마을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난히 따뜻한 미소로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오신 이상 이제 우리 마을 식구나 다름없어요. 편히 지내도록 해요. 은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들이 자신을 탈북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이미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은서 씨가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사태하예요.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다. 백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이쿠, 내 명이요? 그런 경우는 나도 처음 듣네. 큰일이겠구먼. 윤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양 상태나 체력이 안 좋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고위험 임신이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서재경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마을에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지요. 마을에서 난 농산물도 보태고 지원금 신청도 알아보겠습니다. 은서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비난도 의심도 없었다. 오히려 걱정과 협력이 담긴 시선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백정수가 은서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말아요. 여기 사람들 다 순박해. 아직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질 거요. 그 말에 은서는 처음으로 짧게 웃었다.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서는 센터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미지는 하루 3끼 식단의 영양소를 꼼꼼히 체크했고 윤태연은 주기적으로 혈압과 체중, 복부 상태를 확인했다. 태아의 성장 속도도 기록되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은서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쫓고 도망쳐도 계속해서 목을 조르는 꿈. 숨이 막혀 깨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방 안은 숨죽인 어둠만 가득했다.
어느 날 새벽, 악몽에 괴로워하던 그녀는 밖으로 나섰다. 안개가 자욱한 마을 어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다. 이런 새벽에 어디 가요? 백정수였다. 은서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잠이 안 와서요. 여기 공기는 좋으니까 심호흡 한번 해봐요. 아이들이랑 같이 숨 쉬는 거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막내 여동생도 예전에 북으로 끌려갔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북에서 온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니까. 은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은서는 마을 주민들과 조금씩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길가의 꽃을 보고 감탄하는 순간도 생겼고 닭장을 돌보는 백정수를 도와 간단한 일손도 보탰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윤태연이 병원 검진 자료를 들고 들어와 말했다. 태아들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산모 체중이 여전히 기준 이하예요. 지금처럼은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는 고민 끝에 말했다. 우리 마을 농산물로 식단을 짜고 필요한 영양제도 외부에서 지원받아 보자고요.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로 퍼졌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계란, 고구마, 채소를 보내왔다. 산월의 밭에서 나온 따뜻한 손길들이 센터 주방으로 이어졌다. 은서는 주방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제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 반드시 무사히 세상에 데려오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산월의 봄은 남몰래 찾아왔다. 언 땅이 서서히 풀리고 마을 외곽바다는 파릇한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최은서의 배도 그와 함께 점점 불러왔고 아이들은 그녀의 뱃속에서 저마다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마다 윤태영 간호사가 초음파로 심박수를 확인할 때마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센터의 분위기도 평온했다. 주민들이 보내온 식재료로 이미지는 성실히 식단을 짰고 백정수는 틈만 나면 달기 낳은 신선한 계란을 가져다 주었다. 은서는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산월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날렵한 인상의 목에는 카메라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방일간지 소속 기자라고 소개하며 북한에서 사퇴아를 임신한 여성이 산골 마을에 거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위해 찾아왔다고 했다. 이미지는 난색을 표했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분 노출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실명과 얼굴은 전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공동체가 어떻게 한 생명을 지켜내는지를 조명하고 싶습니다. 이미지는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자가 찾아왔어요. 실명도 안 밝히고 얼굴도 안 찍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은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하지만 아버지 얘기만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조용히 진행되었다. 기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질문했고 은서는 단답 위주의 대답을 이어갔다.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벽을 넘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하나의 해방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며칠 뒤 발생했다. 기자가 기사를 마무리하며 병원 의료진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한 소속 병원이 남겨둔 유전자 검사 데이터 일부가 언론 내부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충격적인 정보가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산골 마을에 거주 중인 탈북 여성, 태아 중 한 명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북한 고위군 간부, 국제사법재판소 수배 중인 전범으로 확인. 이 짧은 문장은 산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 뉴스에서 익명 탈북 여성의 임신 사례와 DNA 유출 논란이 보도되자 유혹은 빠르게 확산됐다. 설마
우리 은서 씨 이야기야. 그 아이들, 혹시 그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거야? 센터 근처의 슈퍼, 마을회관,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은서를 둘러싼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이 섞였지만 곧이어 두려움과 경계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미지는 곧바로 센터에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백정수, 윤태현, 서재경 이장이 참석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은서 씨의 심리적 안정이에요. 무분별한 소문은 막아야 합니다. 서재경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 마을이 조용히 살아가던 곳인데 갑작스레 언론과 외부 시선이 몰리니까요. 백정수는 단호히 말했다. 아가씨는 우리 마을에 받아들였고 지금껏 노력하며 살아왔소. 그 과거가 어땠건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소문이 아니었다. 기자는 실제로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은서의 살해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와 관련된 전범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협조하게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왜 하필 그 사람이, 왜 그 아이가. 은서는 병실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미진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그 얼굴이 떠올라요. 아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혀요. 처음으로 그녀는 태아 중 한 아이에 대한 거부감을 입 밖으로 꺼냈다. 복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그녀에게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밤 은서는 혼자 울며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모두 품지 못하면 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 그녀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기도했다. 자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기를. 그중 누구라도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살아가길.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녀가 이겨내야 할 또 하나의 싸움이었다. 기자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산홀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장을 보고 아이들을 등교시켰지만 그 모든 일상이 마치 얇은 유리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정해 보였다. 센터 안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은서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영양수액은 계속해서 투여되고 있었고 아이들의 심박도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다. 한 명만이라도 포기할 수는 없을까요? 그 말이 나온 건 회의 자리였다. 센터 내 긴급회의. 이미진 소장, 윤태현 간호사, 이장 서재경, 그리고 외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문으로 참석했다. 전문의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산모 체력이 한계입니다. 넷 다 출산까지 버티는 건 거의 기적 수준이에요. 지금이라도 일부 임신 중지를 고려하면 나머지 아이들과 산모의 생존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윤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태아 감수술, 다수태아 중 일부 제거, 은 의료적으로 인정된 방식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가 절대적이지만.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이미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서 씨에게 이야기를 직접 꺼내야 하나요? 그날 밤 은서는 진료실로 불려갔다. 의료진의 설명은 조심스럽고 신중했지만 결국 그녀가 들은 메시지는 하나였다. 아이넷을 모두 지키는 건 너무 무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를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굴, 어떻게 고르죠?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의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온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에 손을 얹었다.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4명의 생명들. 각각 다른 박동, 다른 속도, 다른 힘, 그중 누군가를 고른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일까?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나섰다. 마당을 지나 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걸어갔다. 달빛이 흐릿하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백정수가 삽을 들고 서 있었다.
바치를 마무리하던 참이었다. 이 밤중에 여긴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다. 숨 쉴 곳이 필요했어요. 그는 삽을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다. 은서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선택하래요. 그녀는 말했다. 하나를 포기하면 나머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백정수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판단도, 조언도 없었다. 오직 귀 기울여주는 마음만 있었다. 전 못해요. 하나를 버리고 나머지를 품고. 그런 선택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결국 다 잃게 된다면 전 뭘 위해 여기에 살아있는 걸까요? 그녀의 말은 끊기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백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젊었을 때 아이를 잃은 적 있어요. 첫째였지. 10달을 기다렸는데 출산 중에 세상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나는 뭔가를 고르는 일에 매우 신중해졌지.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군요. 다만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더이다. 은서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은서는 다시 병원에 갔다. 정밀 검사가 다시 이루어졌고 의료진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은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하은이, 지우, 서진이, 윤서. 저는 아이들 전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요. 의료진은 침묵했고 서류에 사인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는 당신의 결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선택은 은서의 삶을 걸고 한 결심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를 알게 되었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무모하잖아. 하나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엄마의 마음이지. 하지만 만약 아이들 전부가 위험해진다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 센터 앞마당에서 주민들의 대화가 오갔다. 이미지는 이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모두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든 우리는 그녀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공동체라는 뜻 아닐까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불안과 의심 사이에서 점점 더 확고한 결심이 퍼져나갔다. 일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영양보조식품을 구매해 센터에 기증했고 또 어떤 이들은 윤태연의 왕진을 돕기 위해 차량을 제공했다. 산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최은서도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다. 나는 엄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들의 전부를 지킬 것이다. 최은서 씨 앞으로 온 우편입니다. 센터에 도착한 낯선 등기 봉투 하나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왔다. 유미정 소장이 편지를 받아들고 은서에게 건넸다. 은서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내용물은 의외로 간단했다. 한 장의 편지와 사진 몇 장.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넌 지금 어디까지 왔니? 그 순간 은서는 호흡이 멈출 듯한 전율을 느꼈다. 사진 속 인물 중 하나는 탈북 직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생활했던 남성 동료 리재훈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진에는 평양 시내의 뒷골목, 그녀가 잠시 몸을 숨겼던 건물 입구가 담겨 있었다. 이 편지를 보낸 이는 그녀가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그러나 절대 잊지 못한 누군가였다. 북한군 시절 그녀를 감시하며 위협했던 정치지도원 출신의 인물 박영철이었다. 그가 날 찾고 있다. 은서는 손에서 편지를 놓치고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안정되던 호흡이 급격히 빨라졌다. 피부 밑으로 불안이 기어오르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기억이 밀려들었다. 은서 씨, 무슨 일이에요? 유미정이 급히 다가왔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다. 유미정은 사진을 훑어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건 북한에서 온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 절 찾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긴 안전지대인데. 그 사람은 정보를 사고 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신문에도 나왔고 내 얼굴이 다 노출된 건 아니지만. 유미정은 곧장 윤태현에게 연락했다. 그는 마을 보안 담당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사안은 즉각적으로 상부기관에 보고되었다. 국정원 담당자가 센터를 찾은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일단 물리적 위협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 내 침투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압박은 무시할 수 없기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담당 요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날 기억해요. 내가 도망치기 직전에 무언가를 훔쳐봤거든요. 부대 서류 창고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당시 부대 내에서 정치장교가 민간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를 은폐하고 있었고 은서는 우연히 그 자료 일부를 봤다. 그것이 그녀가 급히 탈북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다. 그들은 내가 침묵하길 원했어요. 난 침묵 대신 도망쳤고 그게 그들에겐 배신이자 위협이 된 거예요. 유미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은서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아이들의 움직임도 줄어들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스트레스는 분명히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마을 내부에서도 걱정이 커졌다. 특히 백정수는 조용히 윤태현을 찾아왔다. 그 여자,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백 사장님,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마을 전체가 그녀를 돕고 있는데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 그건 다르게 봐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말은 곧 마을 회의로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우려를 제기했고 이도현 이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답했다. 위험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고 싶은가입니다. 위협에 흔들리면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없는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해집니다. 한바탕 논쟁 끝에 마을 주민들은 보호 조치를 유지하며 은서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긴장은 센터 곳곳에 감돌았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 측에서 진행한 추가 검사에서 태아 중 한 명이 청각 이상 가능성을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선천성 난청일 수도 있다는 것. 의료진은 은서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출산 후에도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보청기나 언어치료, 조기 재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분야의 지원 체계가 꽤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양육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진료실을 나와 병원 창가에 섰다. 거기서 오랜 시간을 멈춘 듯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는 여러 겹의 두려움이 차올랐다.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이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한 통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산월마을 주민들이었다. 하나둘 영상 속 주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태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동네 꽃감 잘 말랐어. 애기들이 좋아할지도 몰라. 윤태현 간호사는 말했다. 은서 씨, 너무 걱정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백정수까지 나와 조용히 말했다. 생각이 짧았소. 잘 버텨줘서 고맙소. 은서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다시 배에 손을 얹었다. 하은아, 지우야, 서진아, 윤서야.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지킬게.
멀리서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은서는 더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선택했고 맞서기로 했다. 은서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매일같이 흐려지는 하늘, 끊임없이 피로를 쌓아가는 육체, 그리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현실. 산월마을 사람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진통으로 잠에서 깼다.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배 전체가 묵직하게 당기고 있었다. 간호사는 은서를 진정시키며 약물을 투여했고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몸은 확실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유미정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어딘가 비장한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은서 씨, 국정원 쪽에서 통보가 왔어요. 당신의 신변 보호를 한 단계 더 강화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동시에 특정 세력의 접촉 시도가 포착됐답니다. 은서는 숨을 멈췄다. 누구죠? 정확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진을 비교해 본 결과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해요. 박영철. 그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말은 곧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가 이 땅에 발을 들였다면 단순한 협박은 끝났고 이제는 진짜 마주침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었다. 그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대에서 봤던 자료들 중 일부는 제가 몰래 챙긴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든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서의 말에 유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그걸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탈북 과정에서 모두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그걸 모르겠죠. 유미정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당신의 안전은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의 신뢰와 책임이 걸린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선택하는 걸 지지하는 것뿐이에요. 은서는 그 말을 곱씹었다. 선택. 지금까지 그녀가 선택해온 건 도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며칠 뒤 병원 측에서는 출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이들의 체중은 아직 부족했지만 은서의 건강 상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의사들은 조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서는 다시 마취를 위해 수술실 침대에 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불현듯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평양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듣던 어머니의 자장가. 군입대 첫날 얼어붙은 침낭 속에서 오열하던 밤. 동료 여성들이 무력하게 당하던 상황에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던 죄책감. 그리고 탈출의 순간 끝없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다짐했던 것. 다시 태어나겠다고. 나로 살겠다고. 눈앞이 어두워지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이들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수술은 장장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마취와 출혈, 의료진의 긴박한 움직임. 4명의 아기는 차례로 세상 밖으로 나왔고 모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의 위협은 없었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는 미묘하게 달랐다. 특히 막내 윤서의 경우 청각 이상이 확실해 보였다. 검사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의심되며 빠른 보청기 착용과 언어 자극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은서는 아이 하나하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윤서야, 넌 내 방식대로 세상을 느끼고 사랑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걸. 박영철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었고 그가 원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국정원은 또 하나의 제안을 했다. 은서 씨,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까? 기자회견이요? 박영철은 자신이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스스로 당신이 드러낸다면 그는 그 힘을 잃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당신의 과거를 일부 공개하고 왜 탈북했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리는 겁니다. 은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그가 원하는 걸 내가 먼저 꺼내 놓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가 당신을 약한 피해자로 보는 걸 멈추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날 밤, 은서는 병실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아무도 아닌 스스로에게 썼다. 그녀가 왜 도망쳤는지, 무엇을 받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얻었는지. 다음 날,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다. 철저히 비공개로 일부 언론사만 참석하는 소규모 형식이었다. 은서는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단단했다. 저는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군대에서, 민간에서 여성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침묵 속에서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잔잔하지만 힘이 있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건 침묵이 가장 큰 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협박하고 과거를 들춰내려 한다면 그보다 먼저 제가 저의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의 음성은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4명의 생명이자 제가 살아온 이유입니다. 제가 겪은 아픔은 그 아이들이 겪지 않아도 되길 바랍니다. 회견이 끝난 후 영상은 SNS와 뉴스 포털을 통해 퍼져나갔다. 은서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특히 탈북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그날 저녁, 은서는 산월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를 맞이한 건 유미정과 윤태현, 그리고 손에 손을 맞잡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어서 와요. 은서 씨, 우리 모두 잘 보고 있었어요. 은서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박영철이 알든 모르든 그 어떤 위협도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가장 두려운 순간을 살아냈고 그곳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이후 며칠이 지났고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이 일었다. 방송 뉴스에서는 은서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탈북 여성 A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라며 집중 보도했다. 인터뷰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메인에 실렸고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들은 탈북 여성 보호 정책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은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회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병실에서 퇴원한 날 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에 안았을 때 은서는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된 느낌이었다. 윤서야, 너는 귀로 듣기보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아이야. 그녀는 막내의 작은 볼에 입을 맞췄다. 의사는 정기적인 치료와 언어 자극 훈련만 잘 이행하면 윤서도 큰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은서는 조금 더 배워야 했다. 청각장애 아이를 위한 부모 교육, 수화, 그리고 감각 보조 교구에 대한 이해까지 배우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자신을 느꼈다. 과거의 은서는 매번 살아남기 위해 행동했지만 지금은 살기 위해 무언가를 스스로 해내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산월마을로 돌아왔을 때 주민들은 작은 환영회를 열어주었다. 마을 어귀에는 꽃을 들고 선 어린이들이 있었고 해관 안에는 다과와 축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서 씨, 수고 많았어요. 유미정은 따뜻하게 은서를 안았다. 아이들 보고 싶어서 잠 못 잤죠? 네, 매일 사진만 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울컥하며 대답했다. 유미정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뽀뽀를 퍼부었다. 마을 사람들도 돌아가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육아 전쟁이 다시 시작이네. 박건우가 농담을 건네자 모두 웃었다. 은서는 마을에서 제공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 4명이 지내기에 충분히 넓지는 않았지만 마당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볕이 잘 들었다. 이불을 펴고 아기 침대를 놓고 옷을 정리하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 이도현 이장은 기초생 활수급자 등록과 다태아 가정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 신청을 도왔다. 마을 주민들은 아이돌봄 시간을 나누어 정리했고
장희섭은 아이들 이름으로 화분을 만들어 마당에 심었다. 이게 민서 화분이고, 이건 수아, 이건 은우, 마지막은 윤석어 이름표도 달아놨어요. 은서는 울컥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무렵부터 은서는 점차 자신의 시간을 찾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잠든 밤에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짧은 일기를 썼고, 때때로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소규모 독서 모임에도 참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자회견 이후 몇몇 시민단체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탈북 여성 대상 강연 요청이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유미정과 의논 끝에 조심스럽게 한 번의 강연을 수락했다. 서울의 작은 강당, 청중은 30명 남짓, 대부분은 탈북민 여성, 그리고 정착 도우미들이었다. 저는 나약했고 무서웠고 자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그 질문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이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강연이 끝나고 몇몇 여성들이 다가왔다. 저도 북한에서 오면서 아이를 잃었어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들으니 저도 말하고 싶어졌어요. 은서 씨처럼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은서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연 후 받은 소정의 강연비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사는데 사용되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엄마가 일해서 번 돈이야. 엄마가 너희를 위해 일한 거야.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웃었지만 은서에게는 의미가 깊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아이들이 마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겼다. 은서는 오전 시간에 여유가 생겼고 유미정의 권유로 안정지원센터의 업무 보조를 맡았다. 문서 정리, 내방자 응대, 그리고 탈북 여성 상담 예약 관리까지. 은서 씨, 센터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처음 만난 한 탈북 여성이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은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어느 날 센터에 한 봉투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은 어디선가 멀리서 찍힌 듯한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뒷모습이었다. 은서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박영철이었다. 그는 아직 어딘가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아이들이 있고 마을이 있고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끝나지 않았다면 끝내면 돼 내가. 은서가 사진을 받아든 이후 몇 주 동안 마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익명의 편지가 도달한 이후부터 감출 수 없는 불안이 떠돌았다. 그 편지는 단순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존재의 확인이었다. 박영철. 그 이름은 여전히 은서의 내면 어딘가를 시리게 만드는 단어였다. 그리고 그는 은서가 도달한 이 조용한 평화의 경계선 밖 어딘가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현실. 괜찮아요? 유미정은 어느 날 아침 센터 근무 중 표정이 굳어있는 은서를 보고 물었다. 그냥 요즘 조금 잠이 안 와서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네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은서는 말을 아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까 두려웠다. 그러나 상황은 조용히 넘어가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서 한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외지인이라 생각했지만 장희섭이 돌아와 은서를 따로 불렀다. 은서 씨, 혹시 아는 사람이요? 마을 입구에서 누가 자꾸 며칠째 돌아다녀요. 마을로는 안 들어오는데 은근히 시선을 피하더라고. 혹시 키가 크고 수염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은서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맞다. 박영철.
탈북 루트 중간에서 그녀를 조종했고 협박했고 그녀의 몸과 아이의 운명까지 쥐락펴락했던 자. 지금 이곳에 그가 있었다. 은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는 유미정의 조언에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이 이런 일로 마을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도현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은서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 전체가 지켜야 할 일이죠. 결국 경찰은 마을 인근을 수색했지만 박영철은 모습을 감췄다. 사진만 남긴 채 그는 어딘가로 사라진 듯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신청을 권유했고 은서는 비로소 자신의 불안을 인정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숨기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숨는다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숨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날 이후 은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박영철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 과거의 증언, 그리고 언론 보도까지 모두 정리해 추가 자료로 넘겼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영철이 서울 인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일하던 중 CCTV 추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순간 은서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일상이 아닌 수사와 재판 속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경찰은 박영철이 탈북 루트를 통해 여성 다수를 착취하고 일부는 인신매매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증언이 필요했다. 은서에게 출석해서 증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은서는 잠시 침묵했다. 법정에서 다시 과거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공포, 그리고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도움과 마을 사람들의 응원, 아이들의 미래를 떠올렸다. 네, 나가서 증언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아무도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며칠 뒤 은서는 서울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유미정과 박건우가 동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방청석에는 여성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했고 판사는 진지하게 그녀의 증언을 들었다. 그는 저를 협박했고 아이를 이용하려 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박영철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때때로 입가에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판사의 말은 단호했다. 증거와 증언에 따라 피고는 인신매매 및 불법 탈북 브로커 행위, 위협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그 순간 은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느꼈다. 재판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이번엔 자신의 의지로였다. 저는 이름을 밝힙니다. 제 이름은 한은서입니다. 저는 내 아이의 엄마이고 탈북 여성이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전국에 퍼졌고 그녀는 일약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저는 그저 다시 살고 싶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산월 마을로 돌아온 날 이도현 이장이 그녀를 반겼다. 은서 씨, 오늘 당신은 진짜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덕분에 마을 아이들도 어른들도 많은 걸 배웠어요. 장희섭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묵직한 손으로 은서의 어깨를 다독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은서는 아이들을 하나씩 꼭 안아주었다. 엄마 다녀왔어. 엄마가 너희를 지킬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자신이 걸어나온 아주 깊은 꿈 같은 잠이었다. 한겨울이 지나고 산월 마을에는 서서히 봄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마당을 비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귀까지 닿았다. 은서의 집 정원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다. 쌍둥이들은 각각의 화분에 이름표를 붙이고 각자 맡은 식물을 정성껏 돌보았다. 때때로 장희섭이 모종과 비료를 들고 와 도와주었고 이태순 할머니는 봄철 식물에 좋은 약초를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은
그런 어르신들을 진짜 가족처럼 따랐다. 은서는 이제 하루 일과가 분주했다. 오전엔 아이들을 돌보고 오후엔 센터 상담실에서 탈북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정착교육을 맡았다. 그녀의 경험은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가 되었다. 저도 아이가 있어요. 중국에서 낳았는데 아직 못 데려왔어요.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꿔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워요. 은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났고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은 덜 무서워요.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 대부분은 눈물을 보였고 누군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은서는 그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단 한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한편 마을은 작은 변화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몇 명의 탈북 여성이 정식으로 정착을 시작했고 은서가 구상했던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는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도현 이장이 주도한 자치회는 예산을 따내 마을회관 옆 작은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유미정과 박건우는 후원처와 연계하여 재정적 기반을 다졌다. 센터에서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잼과 말린 과일, 곡물가루 등을 생산했다. 그 수익 일부는 참여자들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마을 유지 및 후속 정착자 지원에 사용되었다. 은서는 그 가공센터의 사무 책임을 맡아 여성들의 근무시간 조율부터 품질 관리까지 맡아 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닌 마을의 일원으로 중심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월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쌍둥이들이 모두 입학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은서 씨, 우리 애들 벌써 입학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유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내 아이가 동시에 학교에 들어간다니 믿기지 않아요. 입학식 날, 은서는 아이들에게 손수 다려놓은 셔츠를 입히고 가방을 메어주었다. 거울 앞에 선 아이들은 서로를 보며 엄마, 우리 진짜 학생 같아? 하고 깔깔 웃었다. 학교 앞마당에는 활기찬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름표를 확인하며 반으로 인도했다. 은서도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자 한 아이가 돌아서며 말했다. 엄마, 우리 오늘 멋지게 다녀올게요. 그 말에 은서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된 탈북길 위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울던 밤이 있었다. 배가 불러오고 몸이 말을 듣지 않던 새벽, 도망치듯 걷던 국경. 그 모든 날이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학교 앞에서 이도현 이장이 다가왔다. 은서 씨, 입학 축하해요. 마을에서 아이들이 이만큼 자란 거 다 같이 기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마을이 없었다면 저도 아이들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장은 그런 말을 남기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장 끝으로 걸어갔다. 은서는 잠시 운동장을 바라보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한 문장씩 천천히 적어내려갔다. 나를 받아준 이 땅, 나의 두 번째 고향. 나는 오늘도 살아가며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꿈꾼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을 방송에서 아이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산월마을의 귀요미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마을 식구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떡을 돌리고 장희섭은 어린이용 모종삽을 선물로 가져왔다. 유미정은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며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 엄마를 지켜줘야 해, 알았지? 아이들은 네,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밤이 되어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은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그녀의 말은 바람을 타고 산월마을 골목골목에 번져갔다. 그 밤, 마을은 고요했지만 분명히 따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봄이 더 깊숙이 마을로 들어왔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은서의 정원 앞을 지나며 속삭이는 듯했다. 너는 이제 희망을 심는 사람이야.